제47화 환관정화 대항해를 시작하다. 봉고시대의 악습 중의 하나가 내시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마리 수컷의 욕망을 위하여 수많은 여인들이 해바라기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였고, 또 이들을 위하여 수많은 내시들이 존재하는 제도가 수천 년 동안 가동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의 희생자들이기도 한 환관들은 약자이면서도 악의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 반대편의 유학자들은 항상 정의의 사도이며 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물론 사마천과 같이 유학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환관도 존재하지만 고정관념의 힘은 강고하기만 하였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4편의 절명시를 남긴 황현이 남긴 매천야록에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내시 강석호가 달아났다. 외인들이 수색했으나 잡지 못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시 강석호가 당시 고종의 명을 받아 반일 작전을 수행하던 비밀병기였다고 합니다. 왕조시대의 군주가 가장 믿을만한 대상은 양반 귀족 출신의 조정 관료보다는 내시와 같은 서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천야록에는 당시 외인들이 내시를 죽일 것을 요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내시 감축을 적극 지지한 인물이 을사오족의 한 명인 이근택이었습니다. 당시 내시 김한종이 이근택에게 당신들은 내시가 나라를 그르쳤다고 하지만 결국 나라를 팔아넘긴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다고 매천야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부터 연산군 7대를 섬기던 환관 김처선도 모든 대신들이 왕에게 맹종하던 시절 연산군의 음란한 행동을 직관하다 죽임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난의 변으로 영락제가 된 주체는 조카 검문제였던 주윤문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남경의 궁궐은 불탔지만 주윤문의 행적은 묘연하였습니다. 주체는 자신이 신임하는 환관 마화에게 정시성을 하사하면서 정화에게 서쪽 바다로 대항해를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황제가 신임하는 신하에게 성을 내리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환관에게 성씨를 내리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주체는 자신이 신임하는 정화에게 혹시 주윤문이 동남아 일대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임무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명나라임을 과시하고 새롭게 국제질서를 재편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정화는 환관이다 보니 개인적 기록은 극히 빈약하지만 정화전에 정화는 운남인으로 세상에 이르기를 삼보태감이라 한다. 처음에 연왕이 번저에서 일하다가 병사를 일으키는 공을 세워 태감으로 승진하다 라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화는 명나라가 세워진 지 3년이 지난 1371년에 운남 횡성의 곤양의 시골에서 이슬람교도 이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주체와는 11살 차이가 납니다. 정화의 고향인 운남에는 13세기에 대리국이라는 대리석이 산지로 유명한 나라가 있었는데, 몽골 제국이 운남을 중시한 이유는 원대에 유라시아 교역망이 주요 통하였던 은의 산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원사 식화지의 기록에는 원제국이 거두는 세금에서 운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금의 3분의 1, 은의 2분의 1, 동은 전량이 운남삼이었을 정도로 원나라의 조폐국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정화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은 합지인데 이는 메카에 순례한 적이 있는 이슬람교도에게 주어지는 존칭이라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은 배안인데 몽골식 이름이어서 조상은 몽골계가 아닌가 추정하기도 합니다. 정화가 태어난 시기는 운남의 몽골 정권이 내리막을 거닐고 있었고 명나라군이 상승세를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1381년에 명군이 운남에 쳐들어왔고 개인적으로 정화에게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명군에게 포로가 되었고 13세의 나이로 당시 변경인 북경에 주둔하고 있는 연왕 주체에게 환관으로 보내지기 위하여 거세되었습니다. 현지 명군 사령관들은 몽골인들을 도운 생목인들에게 반감이 있었고 철저한 보복을 하였습니다. 이후 정난의 변을 주체가 일으킬 시기에 정화는 29세에
당당한 체격의 소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시 관상의 대가인 원충철이 저술한 고금 십가면은 정화에 대하여 내시 정화, 3번은 운남 사람이다. 키는 9척이며 허리 둘레는 10위, 얼굴은 각이지고 코는 작으며 참으로 귀상이다. 미목은 수려하고 귀는 희고 길며 이는 조개를 포개 놓은 듯하고 호랑이처럼 걸으며 목소리는 낭랑하다. 정난의 변에 세운 공으로 태감 지위를 받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키가 9척 180cm였습니다. 황간인 정화가 주체의 특명을 받아 남경 교회의 조선소 보선창에서 대함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한 것은 1405년 겨울이었습니다. 정화는 서쪽 바다의 세계에 중화질서를 확산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그 공적을 인정한 주체는 17년 동안 6차례나 거듭 정화에게 원정을 명하였습니다. 1차에서 3차 원정은 인도 서해안의 말리바르 지방의 캘리컷으로 향하였고 4차에서 6차 원정은 페르시아만 입구의 호르무즈 해협의 도시를 목적지로 하였습니다. 이후 주체의 손자인 5대 선종, 선덕제, 주첨기 시절 마지막 항해를 마칠 때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정화의 함대의 규모는 15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콜럼버스의 항해와 비교하면 선원수에 있어서는 2만여 명 대 120명, 선박수에 있어서는 300여 척 대 3척, 선박 크기에 있어서는 길이 130m 대 20m 이하로 그 규모와 기간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콜럼버스의 산타 마리아호의 항해를 지원한 스페인 왕국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힘들어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바스코 다가마의 함대를 지원하였던 포르투갈은 함선 4척에 승무원은 170명이며 세계 일주를 하였던 마젤란의 항해에 참가한 함선과 인원도 5척에 265명에 불과했습니다. 정화의 항해는 1차에서 3차까지는 인도의 캘리컷을 목표로 하였고 4차에서 6차는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였습니다. 4차 항해는 1413년 63척에 27,670명으로 조직되어 아프리카 동해안의 모가디시, 보라와까지 순방하였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동해안의 마린디에서 사절을 명나라에 보내며 기린을 공물로 보냈습니다. 명나라 실록에는 1415년에 마린국과 여러 번국이 기린, 천마, 실록을 바치니 황제께서 봉천문으로 나와 이를 받았는데 문무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려 경하하고 칭하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5차 항해에는 진귀한 환상품을 가져왔는데 사자, 표범, 아라비아 말, 계린과 얼룩말, 낙타와 타조를 가져오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19개국의 사절단을 동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6차 항해는 1421년 명나라를 찾아온 16개국 사절단을 귀국시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들 나라는 대략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차 항해가 진행되던 1421년 북경의 황궁에서 큰 화재가 났고 할리머니 이시면이라는 유학자는 대륙국가인 중화제국의 전통을 무시하고 서쪽으로 함대를 파견한 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항해 중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6차 항해에서 귀국한 시기에 정화는 이미 52세의 노령이었고 주체의 명으로 1424년 수마트라의 팔렘방에서 후계자 분쟁이 일어나 명나라의 도움을 청하자 정화가 다녀오는 도중 주체가 죽고 아들인 4대 인종 홍의제 주 고치가 즉위하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원정 중단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고치는 즉위 1년도 안 되어 사망하고 장남인 5대 선종, 선덕제, 주 첨기가 즉위하면서 1430년 정화에게 새로운 항해를 명하였고 이것이 마지막 7차 항해였습니다. 7차에는 대형 보선 61척에 27,550명의 승무원이 참여하였고 아프리카 동해안이 마린다까지 항해하였으며 귀환 도중 정화는 1434년 인도 캘리컷에서 죽어 남경이 우수산 자락에 매장되었다고
기술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조정 대신들은 유학자들은 정화의 항해에 비판적이었고 국고 부족을 이유로 대형 해선의 출항을 반대하면서 중국의 원양 항해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정화에게 7차 원정을 명했던 주첨기가 죽고 6대 영종 정통제 주기진이 황제가 되었는데 1449년에 북방의 몽골이 일족인 오이라트를 토벌하러 갔다가 포로가 되는 중국사 3대 치욕의 하나인 토목보의 변이 발생합니다. 이후 명나라가 해양 정책에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포르투갈의 엘리케 왕자가 시작한 항해 탐험 사업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1497년에는 포르투갈은 인도양으로 진출하였고 1509년에는 포르투갈이 선박이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말라카 해협에서 중국 선박과 접촉하게 됩니다. 역사의 만약은 무의미하지만 명나라가 정화가 세운 국외 무역기지를 기초로 해상 무역 선단을 유지하고 원양 항해를 계속하였다면 중국은 보다 일찍 포르투갈과 서쪽에서 만났을 것이고 이후 포르투갈이 중국의 마카오를 점령하면서 동양의 재화를 마음껏 약탈하였던 대항해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징기스칸이 죽자 징기스칸에게 공포를 느낀 피정복지였던 이슬람, 러시아, 유럽, 중국은 오랜 기간 역사에서 징기스칸을 지워버렸고 몽골인들조차 오랜 기간 징기스칸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슬람교도의 환관인 정화의 항해가 못마땅했던 명나라의 유학자 사대부들은 정화를 적으로 여기면서 해금 정책을 취하고 원정의 기록을 폐기하고 급기야 배의 목재기를 뜯어내고 조선소를 파괴하고 설계도도 불태우면서 중국은 원양 항해와 원거리 교역의 노하우를 상실하였고 서양의 대항해 시대 이후 근대 세계 형성에서 피지배자로 전락하였습니다.